6시 50분까지 제가 써야 되는데 좀 백지했다가 할 거는 제가 중간고사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좀 약간 철학적인 부분, 인문학적인 부분 한번 다루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게 오늘의 첫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쭉 같이 볼 테니까 얘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커피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커피가 몸에 도대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물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논문이 나올 때 혹은 뉴스가 나올 때 항상 내 링에다가 올려놓고 보면 잘 보여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카페인 하루 섭취량을 준수하느냐, 마시는 커피가 블랙 커피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약사도 나와서 자기 장사하고 의사도 나와서 자기 장사를 하고 이제 약간 좀 제가 시니컬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강과 관련된 얘기들은 너무너무나 그 많은 사람들을 홀리게 되죠. 그럴 때 남들이 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자기의 진업적인 권위를 내세우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포함해서 여러 개를 만나게 돼요. 예를 들어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카페인 커피보다는 오히려 디카페인 커피가 더 나쁘다. 왜 그러냐 할 때 디카페인 커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에는 벤젠 계열의 이런 그 잔류 물질이 많은 무거운 물질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 해체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에 와서 난리가 나죠. 디카페인, 카페인을 제거할 때 사용됐던 톨루엔 계통이라든가 이런 벤젠 계열이 분자가 무거워가지고 잔류에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는 발암물질이 되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서 난리가 나고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디카페인을 만들 때 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체에 무해한 그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염화메틸렌을 갖고 하기도 하는데 염화메틸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뉴스도 어제 떴어요. 어제 이제 미국에서 염화메틸렌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르를 나눠서 뉴스가 나왔는데 관심 있는 커피,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쓰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에는 없어서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염화메틸렌으로 하는 방식을 우리가 유러피언 디카페네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유럽에서 하는 방식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염화메틸렌으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의 카페인들은 디카페인 커피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사탕수수 슈가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슈가케인을 할 때 나오는 것 이거는 이제 에틸 아세테이트라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초산 같은 거예요. 쉽게 휘발되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끄집어낼 때는 잔류 물질의 영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슈가케인이라고 하는 게 에틸 아세테이트를 썼다는 것보다 더 친근하거든요. 근데 지금 슈가케인도 다 에틸 아세테이트를 썼다. 에틸 아세테이트로 약품을 썼다 그러면은 더 거부감이 있으니까 슈가케인을 공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슈가케인을 할 때 얻게 되는 에틸 아세테이트로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게 그려져요? 자연에 슈가케인 그 사탕수수를 베인 농부가 이렇게 있고 그 농부가 설탕을 정제하기 위해서 걔를 이제 끓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 그대로의 에틸 아세테이트가 모아져서 얘가 독일의 브레멘까지 가서 거기에 공장에서 생두에다가 투입되고 걔가 생두 안에 들어가서 카페인을 빼서 나오고 얘는 허락이 그냥 공기 중으로 막 사라져서 우리 몸에는 안 들어오는 깨끗한 커피가 되는 걸 연상하잖아요. 에틸 아세테이트를 슈가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일 뿐이에요. 슈가케인이라는 공법에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디카페인이 몸에 해롭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고 제가 영상에도 이제 일부 언급을 했지만 그늘 재배가 좋은 게 무엇이냐 커피가 쉐이드 그로운 하는 게 왜 좋으냐라고 얘기할 때 커피가 서서히 자란다. 빨리 자라지 않는다. 따라서 얘가 햇빛에 있을 때는 확 자라니까 병충해에 약해요. 밑에 성분을 많이 줘야 되는데 자라는 속도는 빠른데 성분이 안 올라오면 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걸 저항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잎 색깔을 녹색으로 안 하고 노란색으로 바꾸죠.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게. 그걸 우리가 볼 때에는 걔가 병드는 거죠. 그 병드는 걸 보고 이제 화학약품을 주죠. 자, 쉐이드 그로우는
화학물질, 그러니까 뭐죠? 그 화학물질을, 농약을 뿌리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농약을 뿌리는 것이 뭐에 나쁘느냐? 근데 그 의사는 사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농약에 잔뜩 묻은 사과를 지금 입으로 씹어 먹고 있는. 근데 커피는 체리에 들어있는 씨앗을 프로세싱을 거쳐서 말려서 그걸 볶아서 농약이 살아남을 수도 없고 농약을 쳤다고 하더라도 그 씨앗까지 스며들 수도 없죠. 근데 그럼 커피에서 농약을 써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농약을 쓴 밭은 오래 못 가요. 수명이. 토질이 약화돼서. 그래서 또 바로 옆에 열대우림을 쳐버려야 돼요. 자연이 훼손되는 거죠. 유럽에서 난리 났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위성을 띄워가지고 앞으로 유럽으로 들어오는 커피들은 열대우림을 훼손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를 보겠다. 열대우림을 훼손시켜서 거기서 수출하는 커피는 안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응? 그 뉴스도 우리가 이제 오늘처럼 우리 과정 중에 다루고 싶은 게 환경과 커피예요. 건강과 커피는 오늘 한번 이렇게 다뤄보고 환경과 커피를 다룰 때 한번 얘기가 나올 거고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제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 커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할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지금부터는 저 화면을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만 탁탁 짚고 갈 테니까 자, 이거예요. 하루에 400mg 중요하다는 건 이제 오늘 알았어요. 카페인도 딱 얘기를 할 때 다 뭐예요?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때 일정 수준은 하루 섭취량 400ml를 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혼란스러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는 심장 박동수에 안 좋다고 얘기하고 어디에는 심장 건강에 좋다 얘기를 하고 도대체 커피가 심장 건강에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400mg을 맞추면 좋다. 그거를 넘으면 문제가 된다. 라는 얘기가 일관되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스스로 정도를 판단하는 얘기에 커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내가 술 취한 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커피가 다이어트에 유익하다? 그래요. 그러나 다이어트에 유익한 이유는 뭐죠? 카페인과 기타 성분들이 지방을 태우기 때문이죠. 그런데 몸에 퍼지는 30분의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 운동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건 넌센스다. 커피를 마시면 뼈가 약해진다? 마치 커피를 마시면 정상적인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연상해요? 아니에요. 칼슘의 흡수를 갖다가 약간 저해하는 역할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우유 한 잔 먹으면 해소될 정도라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커피를 마셔갖고 마치 머릿속에서 내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이 연상되는 사람이라면 그냥 우유 한 모금 마시면 되는 거예요. 흡수를 방해하는 정도인데 무시해도 된다. 커피가 탈모를 부추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최근에는 커피가 탈모 예방에 좋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러면 커피를 많이 마셔야 되느냐? 아니에요. 마시는 정도 가지고 탈모를 갖다가 막으려면 죽을 정도로 마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샴푸에 카페인이 들어가니까 탈모를 해주는 효과가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치아 변색을 촉진한다? 아니에요. 범랑질이 치아가 정상적으로 커피를 마실 때 마치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것처럼 커피를 마시면 치아가 변색된다고 보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범랑질이 정상적으로 마실 때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뭐가 걱정이 된다? 커피를 마시고 치아를 바로 닦는 거. 커피가 산성이기 때문에 커피를 마신 다음에 치아 자체가 지금 산성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치약으로 칫솔질까지 하면 범랑이 까여요. 그 부분 주의하라는 거고 커피가 감기 치료에 안 좋다? 아니에요. 감기약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감기약을 갖다가 처방할 때 이거 드실 때 커피 드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감기에 커피가 안 좋구나. 또 어떤 의사한테 얘기해봤더니 왜 커피가 감기에 안 좋아요? 그러면 아유 이 사람아 생각해봐봐. 커피 마시면 갈증 나지. 입안에 여기 입이 마르잖아. 마르면은 병균이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감기약에 이 카페인을 집어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약에 카페인이 처방됐으니 이거 마실 때는 당신이 평상시처럼 커피를 마시면 400mg이 넘어서게 된다. 이 커피를 마실 약 막는 동안은 커피를 마시지 마라 라는 얘기인 것이지
커피가 감기를 악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커피 마시기 전에 양치를 하라. 우리는 깨끗하게 커피를 갖다가 양치를 탁 하고 나서 착 마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치아를 완전히 노출시킨 상태에서 커피가 들어가면 커피의 산성 때문에 치아 자체가 약해질 수가 있다. 범랑이 벗겨질 수 있다. 만약에 이미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30분 기다렸다 양치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범랑. 이거는 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종합적인 얘기예요. 보면은 커피가 어디에 좋냐. 부정적인 거는 다 뭐라 그래요? 과도하게 마셨을 때예요. 그리고 심혈관계는 블랙커피가 아니라 크림이라든가 믹스커피를 먹었을 때 얘기니까 두 가지 전제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운동하기 1시간 전에 커피 마셔라는 얘기는 왜 그래요? 30분에서 1시간? 카페인이 퍼지는 시간. 그래서 커피 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요번 학기에 제가 강의할 수는 없지만 제가 관심 있는 것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축구 경기에도 쓰여요. 이제 대표 선수들 앞으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30분 뒤에 축구 경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다 볼러다가 커피를 줘요. 커피를 주고 재워요. 30분간.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고 30분간은 각성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재우고 몸을 릴렉스하게 한 다음에 30분 있다 이제 카페인이 각 근육세포로 퍼져서 에너지를 부스트할 수 있을 때 경기를 시작하면 뭐가 된다? 활력이 솟는다가 아니라 패스의 정확률이 좋아진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패스의 정확도를 측정한 실험이 있고 또 커피를 마시게 하고 군인들한테 사격을 쏘게 했더니 정확도가 높이는 이거의 장르는 뭐예요? 커피 심리학이에요. 이제 앞으로 심리학 쪽도 커피에서 다룰 만하다. 가장 심리학적인 건 이거죠. 아까 파란색일 때 커피 맛이 더 달게 느껴진다는 거.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백화점에서 손님들을 모르게 커피를 줘요. 커피를 주고 쇼핑을 하는 팀을 하나 만들고 하나는 그냥 쇼핑을 하게 해주고 나중에 그 어떻게 쇼핑을 했는지 계산을 다 봤더니 커피를 마시고 쇼핑한 사람이 더 많이 질렀다. 그죠? 이거 유명한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포착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더 들어가죠. 질렀는데 뭐를 질렀느냐? 정서적인 제품을 구매하는데 질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이것만 다 알고 있으면 오늘의 그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마신 뒤에 그래도 2시간에서 5시간 카페인의 효과가 유지된다. 이건 뭐냐? 카페인은 반감기가 있다. 몸에서 빠져나간다. 이거를 일리아드에서 호머가 뭐라고 했어요? 네펜테라고 얘기했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성인 중 400량, 아메리카노는 서너 잔, 임산부는 200m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진하게 볶은 커피를 피하라. 왜요? 기름 성분 때문에 그렇죠. 근데 디테르펜율이 일정 농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오히려 해결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 에스프레소를 마셔라 얘기를 하고 어떤 데에서는 혈관 건강에 에스프레소가 좋지 않으니까 왜? 카페올 때문에 좋지 않으니까 마시지 말아라. 이 커피를 정강한 우리로서는 에스프레소가 도대체 혈관 건강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럴 때 항상 400mg 적정량 양을 지킨다 그러면 혈관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과도하다 그러면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포착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불쌍한 일이죠. 이 자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궁금하시면 한번 그런 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게 모니터링 하는 거고 그것이 누군가의 논문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카페인을 커피값조차 없어서 알약으로 사서 그거를 쪼개 마시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알약의 카페인의 함량이 보증되지 않아요. 자연의 커피는 일부러 카페인의 함량을 높일 수가 없어요. 아라비카라고 하면 안정적인데 알약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저런 건 정말 우리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좀 논평도 좀 내고 의견도 좀 내고 가끔은 캠페인도 벌이고 이벤트도 좀 열고 응? 동문회에서 커피 준다. 아이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중간고사에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커피 준다. 물론 그런 이슈보다는 더 좋잖아요. 요즘에 물가는 오르고
취직은 안 되고 이런 애들이 고시원에서 커피 마실 돈조차 없어서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카페인 알약을 사 먹는다. 이 당국은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맺힐 수 있어야 돼요. 스페인 공항의 자판기에서 저런 것이 나왔을 때에도 그러면 이제 여름을 앞두고 우리는 어떠냐라는 부분이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절대 여름철에 특히 겨울철도 마찬가지지만 식당 같은 데 관리가 안 되는 데에서 식후에 눌러 마시는 그런 자동 커피는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거, 처방을 받아야 돼요, 처방을. 그냥은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공식적으로 파는 곳은 없어요. 순수 카페인은 아닐 거예요. 미리그램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함량이 200mg. 그러면 그게 커피 2잔인 거네. 그런 건 안 먹겠죠. 커피를 먹겠지 차라리.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건 한 알에 90원짜리예요. 고시원 이런 데에서. 그렇게 이제 검증이 되거나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것들을 한번 사진을 찍어 보세요. 아는데 집안에 너 그래도 커피 석사 과정이 있는데 집안에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자판기를 하고 있으면 제 경험이에요. 제 선배가 하길래 너 커피를 하니까 봐라 해서 선배 내가 한번 열어드릴게요 했다가 깜짝 놀랐죠. 겨울에도. 도대체 선배 이거 청소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청소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 이것도 그냥 정보로 알아두세요. 이제 커피가 저런 데까지 논문들이 있구나. 이제 이건 메디컬 트리뷴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보면은 메커니즘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코스트 조사를 한 거예요. 해서 하루 6시간 미만 앉아 있으면서 커피를 마신 군, 그 데이터. 그 다음에 6시간 이상 앉아 있고 커피를 마시지 않은 군의 데이터를 비교해 봤더니 6시간 앉아 있는 건 기본적으로 수명이 단축이 되는데 커피를 마신 쪽에서는 사망 위험이 그래도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더라. 저 뉴스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저 뉴스가 나가면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하겠죠. 응? 블랙 커피를 마셔야 되는 이유는 커피 자체에 대한 이런 얘기는 블랙 커피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와 있는 큰 것들이에요. 심장 건강에 좋다. 사망률을 낮춘다. 다이어트를 돕는다. 뇌 건강에 좋다. 뇌 건강은 크게 2개죠. 우울증을 갖다가 낮춰준다. 하나는 치매 예방에 좋다라고 나오는데 저게 모두가 다 블랙커피와 동시에 카페인 섭취량을 준수했을 경우라는 거죠. 자, 블랙커피에 대한 얘기. 이거는 뭐 기본이에요. 기본. 늘 나왔던 얘기들 계속 반복되고 있고 스타벅스가 이 디카페인 얘들 참 빠른 애들이죠. 이미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유행은 2, 3년 전부터 나왔었고 2017년에야 스타벅스가 디카페인을 국내에서 팔을 수 있었던 건 일본은 우리보다 1999년은 우리가 스타벅스가 들어왔고 일본과 중국이 우리보다 1년이 빨랐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오픈할 때부터 1998년부터 디카페인 커피를 팔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18년간 못 팔았죠. 왜냐하면 디카페인이 스타벅스가 팔려고 했던 것이 염화 메틸렌이라고 하는 물질을 썼기 때문에 음료로 못 팔았던 거예요. 응?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물로 제거한 것이 나온 다음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1억 잔을 넘었다라는 거죠. 디카페인은 이제 보시면 알지만 갈수록 더 많이 판매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용어가 바로 커피 디톡스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디톡스는 해독이죠. 그래서 디톡싱. 아마 이거 가지고 얘기들이 많아지고 왜냐하면 저게 굉장히 좋은 마케팅이에요.
어떤 커피들에 대한 마케팅? 버섯 커피, 시나몬 커피, 무슨 커피, 뭐 무슨 커피. 그래서 건강 기능식품처럼 포장하는 커피들. 이유는 버섯이나 이런 것들을 섞었을 때 그 성분들도 같이 섭취하면 몸에 좋을 것이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얘가 들어감으로 해서 한 잔에 담기는 카페인의 양이 줄어든다. 이게 디톡싱이거든요. 어떤 물질이 있어서 금단 현상을 줄여준다는 그런 디톡싱이 아니라 카페인의 섭취량을 줄이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디카페인이죠. 디카페인 마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민감성을 유지하라 라는 거예요. 플랫화이트, 아까 코펜하겐 대학에서 커피와 우유를 섞었을 때 더 바깥에서 섞어서 마셨을 때 면역력이 더 증가한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플랫화이트를 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출근길의 문화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맨 끝에 나오는 것은 스타벅스 기사가 언론에 국내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이 다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스타벅스가 굉장한 뭐랄까 광고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기사를 다 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 멘트로 여기 이제 스타벅스 사람이 얘기한 거죠. 플랫화이트를 가장 많이 찾는 시간대가 오전 7시에서 9시 정도다. 출근길이다. 이른 아침에 진하지만 부드러운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고객층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수님, 예. 그 기준이 전 세계 기준인가요? 아니면 국내. 국내 예. 지금 이거요. 플랫화이트 아니면은 아까 디카페인. 플랫화이트는 이미 유행을 하고 있어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시작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플랫화이트의 문화가 시작된 거는 플랫화이트는 아니지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가 에스프레소가 탄생할 때부터 이탈리아의 모닝커피는 마키아토예요. 잔은 에스프레소지만 그 에스프레소 그 잔에 우유를 담아 넣었다고요. 그것이 더블샷이 들어가고 우유의 양이 넣어서 잔이 커진 것이 플랫화이트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아침 출근길에 바쁜 시간에 누가 이걸 감상하면서 먹어요. 빨리 마셔야 되는데 빈속에 에스프레소는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마키아토 우유를 넣은 걸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양을 더 늘리고 플랫화이트로 모닝 커피의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응? 이제 저런 것은 현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플랫화이트를 잘 한번 지켜보세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이대로라면 모닝커피로는 스타벅스의 플랫화이트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틀려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중요한 건 가설을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현상이 있을 때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 코펜하겐 대학에서 면역력 증강에 좋다는 얘기 나왔고 플랫화이트가 상당히 그 스타벅스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를 먹는 방식의 모닝커피로는 적절하고 라는 그런 부분과 맞닿았습니다. 빈니스 커피. 빈니스 커피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나요? 이따가 6시 10분 전 되면 얘기해 주세요. 몇 분이에요? 40분쯤에. 빈니스는 섞는 거예요. 이것저것. 근데 우리나라 1961년에 콩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콩피. 1961년에 5.16이 일어나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른바 박통희 정권을 잡고 그해 9월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특별법을 발효합니다. 그게 뭐냐면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이에요. 법령 이름이에요. 이게.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이라는 법령을 만들고 수입사는 다 못 팔게 해요. 다방에도 커피를 못 팔게 했어요. 다방에서는 커피가 안 들어간 척 다른 이름으로 커피를 팔았는데 나중에 다 단속이 되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다른 거 커피가 안 들어간 척 하지 마라. 사실은 거기다 커피 들어가 있는데 네오에서 나오는 커피, 향전, 녹상, 사자표에는 확실히 커피가 안 들어간 대체 커피다. 저것만 팔아야 된다는 가이드를 주죠. 저게 무슨 얘기예요? 커피가 아닌 커피들이죠. 그래서 빈니스 커피의 시작은 우리나라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빈니스 커피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2019년에 뉴욕에 2019년에 시애틀에서 시작을 해요. 시애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022년에 당의 타임지가 선정한
전 세계 200가지 발명품 중에 하나로 올라가요. 그때까지만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19년에 어토모가 나왔고, 에이, 뭐, 이게 되겠어? 그러다가 펜실베니아 쪽인가 그쪽에서 대학생들, 시애틀 쪽에서 했네요. 대학생들한테 스타벅스 커피랑 빈니스 커피를 줬는데, 빈니스 커피가 더 좋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에이, 장난하네. 2022년에 타임지에 딱 선정된 다음에, 와, 여기 자본이 들어갔구나. 2023년에 갑자기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다.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일본에서 산토리 홀딩스가 보도자료를 내요. 우리가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빈니스 커피에다가 수백만 달러, 1000억 규모의 투자를 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요. 이게 뭐예요? 아시아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빈니스 커피, 아토모 커피. 어떻게 들어가요? 자연을 보호하는 친환경 커피로 가요. 우리의 커피는 실험실에서 만든다. 열대우림을 훼손시킬 필요가 없다.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물이 140리터, 10분간 샤워하는 정도의 물량을 쓰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치커리, 포도 껍질, 호두 껍질, 무슨 껍질, 버려지는 식재료를 가지고 만든다. 친환경. 그래서 이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동제약이나 이런 데서 좀 시작을 해야겠죠. 우리 집안에 뭐 제약회사 한두 개 좀 갖고 있는 분은 안 계세요? 빈니스 커피 시작하면 좋아요. 자, 얼음은 이 노로바이러스, 리스테리아 균들은 정말 보기도 힘든 균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얼음에 오래 산다는 이유로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거고, 카페들 다들 하시니까 알지만 여름철이 제일 두려운 게 특히 알바들 제빙기에 손 넣는 거. 미치죠, 그거? 그리고 탁 하고 그냥 스쿠프를 그냥 딱 던져 놓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장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개 카페에서 벌어지는 대장균 일이 벌어진다. 살모넬라나 리스테리아가 아니라면 다 대장균은 제빙기에 스쿱을 통해서 들어가죠. 이거 아그작 드시지 말라는 거죠. 치아에도 건강에 안 좋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녹아내리면, 녹아내린 데에 이런 균들이 나와서 다시 몸에서 증식할 수가 있다. 이 뉴스를 꼭 써야 되느냐? 이 뉴스를 본 순간 헬스조선 이 기사를 보고 이놈의 새끼들이라고 했는데, 정말 거꾸로 제가 혼자 한 말은 커피에 있는 얼음을 먹어서 노로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듣지 말고 커피하는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여름철에는 이런 거 주의합시다라고 먼저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런 공격에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불신을 해소할 수가 있죠. 노인낙상,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이고, 파킨슨병, 이거는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블랙커피 설명 다 했고, 특히 이 부분이 아까 그거예요. 코펜하겐대 거 꼭 한번 논문을 보세요. 제가 이게 논문으로 제가 이거가 작년에 논문을 봤을 때 갖고 있을 텐데, 저것도 카페 라떼나 카푸치노를 먹은 지가 뭐 한두 해예요. 꽤 오래됐는데 저게 나타났다는 거고, 저거를 너무나 당연한 거를 본 거죠. 그런데 더 카페 라떼를 먹을 만한 이유, 그 소비 시장을 넓히는 그런 방식이고, 우유와 커피와 우유의 이 내용을 가지고 논문으로 발전시켜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저 우유가 뭐로 바뀌고 있어요? 아까 라이스 밀크라고 나왔는데 친환경적으로는 오트밀크를 먹으라는 거잖아요. 오트밀크를 먹을 경우에 라떼를 만들 때에도 거품을 만드는데 큰 불편이 없고, 다만 일반 우유보다 좀 더 비싸지만 소가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소의 방목과 얘가 오존층 파괴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트밀크 이런 쪽을 권장하죠. 그래서 블루버틀이라든가 이런 스페셜티 커피 매장들은 오트밀크를 선택할 수 있게끔 메뉴를 걸어놓고 가격도 더 비싸게 받는데 젊은 층들이
문화적인 소비를 위해서 이제는 따지기 시작해. 오트밀크로 해달라. 뭐로 해달라. 이게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죠. 처음에 무시했어요. 이런 현상은 3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국내에 낙농자조금위원회가 자료를 냈죠. 뭐라고 냈어요? 우유 함부로 붙이지 마라. 오트밀크가 무슨 우유냐. 오트밀크는 그냥 오트 음료라고 하든지 다른 용어를 써야 된다. 왜? 이제 위기가 나온 거예요. 오트밀크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경,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에서 오트밀크의 라떼를 찾고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트에 우유가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유는 말 그대로 소젖이잖아요. 밀크란 말을 쓰면 안 된다. 동의하세요? 우린 반발을 해야죠. 그랬더니 반발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대체육. 콩으로 만든 게 그게 고기육이냐. 거기는 다 쓰는데 왜 니들만 그러느냐 해서 오트밀크에는 밀크가 계속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명분상 친환경 쪽으로 가야 돼요.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그러니 카페 하시는 여러 선생님 오트밀크 쓰세요. 짜증나요? 현실도 모르는 소리. 이렇게. 폴리페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친숙해져야 돼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건 페놀 구조에 OH기가 들어간 것. 이제 지난 시간에 최남근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벤젠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방향족이고. 방향족이라는 것은 탄소가 6개인데 이렇게 리니어계는 얼리파틱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자연에서 이런 상태로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너무 작아서 향으로 체크가 안 되는데 6개가 이렇게 매달려 돌아다니는 것은 적절한 크기에 나눠지지도 않고 후각에 작동되기 좋으니까 얘들이 향이 있어서 방향족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향족에 OH기가 있으면 얘가 바로 OH기가 하나 있으면 얘를 페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페놀,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기억하세요? 그거예요.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건데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가끔 2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벤젠 컴파운드가 2개 있는 것을 폴리페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OH기가 2개여도 폴리페놀이라는 얘기를 써서 지난번 최남근 교수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아닐 텐데 라고 해서 저도 다시 한번 보고는 있는데 아마도 저는 최남근 교수님이 우리 이 대학원에 계신 게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궁금한 걸 확실히 알려주잖아요.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거 지금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탄닌만 갖고도 저도 와인을 했었지만 굉장히 헷갈렸는데 지난번에 탄닌을 한번 여쭤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궁금한 것들을 계속 여기 좋은 분들이 와서 강의하실 때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커피학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빌려오고 저기서 빌려와서 커피학 자체에서 전문가들이 좀 양성이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하죠. 그러기 위해서 바깥에 역사를 전공한 이길상 교수 같으신 분 얼마나 좋아요. 특강을 한번 학생회 차원에서 요청해도 좋을 것 같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학자들을 데려오면 될 것 같아요. 대학원에. 응? 폴리페놀에 대한 얘기. 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할 텐데 너무나 유명한 심리학적인 장치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파란색은 식욕을 떨어뜨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럴 때 커피잔은 겉면의 잔이 아니라 안의 색깔이에요. 잔 안의 색깔. 거기를 파랗게 했을 때 커피의 색깔을 감지하는 것을 갈색의 감지를 흐리게 함으로 해서 단맛을 더 부각시키게 한다. 이런 커피잔과 관련된 인물은 누구예요? 키에르케고르죠. 키에르케고르는 잔을 한 200잔 색깔이 다른 잔을 갖고 있어서 오늘날 어떤 필이 오면 무슨 잔으로 주세요. 무슨 잔에 담아주세요. 그 옆에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학원생이었을 텐데. 이제 우리가 글로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감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다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이거는 나중에 여기 오투 밀크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영상을 한번 볼 겁니다. 영상을 보고 여러 선생님 지금 나눠드린 종이에 위에 이름을 적으세요. 이름을 적고 그리고 저한테 이걸 제출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제출하기 전에 찍고 가고 싶으면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뭐를 적으실 거냐 하면 단어만 적으시면 돼요. 예컨대 이거예요. 이성, 감성, 감정, 기억, 표상, 정서, 인지, 감각, 지각, 관능. 그죠? 이게 뭐냐면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그 커피를 테이스팅을 하는 걸 표현할 때 그때 필요한 용어들이고, 결국 커피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역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잔에 담겨 있는 커피가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비유할 거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라는 많은 스토리텔링을 가져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까 컵에 파란색이 있을 때 갈색이 주는 쓴맛의 정서를 없애줌으로 해서 흰색의 색깔이 그냥 드러나는 것보다 더 단맛을 느끼게 하더라라고 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거를 우리가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영상 강의로는 이 책을 속도감 있게 가지만 여러 선생님께서는 거꾸로 이제 이런 영상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런 영상. 제가 권하는 데는 이 김필영 씨의 이 5분 뚝딱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버전이 바꿔서 나오고 있고 옛날 버전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얘가 지금 말씀드린 기억, 정서, 인지, 감각, 이게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우리 몸속에서 떠오르는 추상성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다 필요한 얘기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진실에 대한 본질, 본성, 진실, 진리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용어 정의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정확히 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최근 겁니다. 이게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쪽 인문학 강의나 이거 감히 저는 이제 철학이라고 장르를 표현한다면 철학 강의가 되는 건데 어느 한순간 쉴 수가 없어요. 이 박문호 박사는 예전에 한 5, 6년 전에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칠판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저기서부터 쓰기 시작해요. 외워서 꽉 채우고 수시까지. 옛날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시쳇말로 와 진짜 오타쿠구나 그랬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완전히 농 익어가지고 뇌에 대한 학문을 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몸에서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그런 하나의 구체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의미를 가지고 어디로 나와요? 이 5분의 뚝딱 철학이라고 하는 김필영 씨에 나와가지고 기억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과연 감각하는 걸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감각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실체가 감각이냐 아니면 뇌가 만들어내는 거냐?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이 커피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 정말 커피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뇌가 좋은 것이라는 이미지를,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이 커피가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응? 내 감성을 거칠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혹은 더 풍요롭고 싶은데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고 어디를 터치를 해야 되는데 터치하지 못하는 향미의 부족함이 있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얘의 부족함은 어디에서 비롯됐지 하면서 데이터를 보고 얘는 추적이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 전체까지밖에 가지 않는 커피구나라는 확인이 되는 순간 얘는 덜 익은 것이 섞여 있어서 관능적으로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부족함을 주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짚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팩트를 알고 그거를 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잔의 커피를 딱 마시고 여기서 이 감각이 느껴지는 것들을 내 나름대로의 지표를 가지고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10분. 그래서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이거 보면 단어, 지금 제가 해드린 감성, 정서, 지각, 이걸 보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적어보세요. 궁금한 거. 표상 아세요? 표상? 정서? 감정과 감성의 차이를 아세요? 이렇게 단어들을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커피의 향미를 묘사할 때 뭐 속성, 정체성, 노트, 그 다음에 지각은 무엇이고 인지는 무엇이고 감각은 무엇이고 그런 용어들, 궁금한 용어들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잠깐 한번 볼게요. 1편에서는 이 뚝딱추력 이 방문음악서 일부 뇌는 환상을 만든다는 것과 2부는 기억이 있는데 이건 오늘 다 보진 못하겠고 앞부분에 한 3, 4분 정도 보면서 그때 여기 보면 뇌는 실제를 보지 않게끔 지날 때 실제가 뭐냐? 실제, 실체, 본질, 본성 다 다르잖아요. 존재 이런 것들. 이게 한 잔의 커피의 향미를 감상하고 평가하는데 다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실제를 보지 않게끔 진화되어 왔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실제를 전적으로 보지 않게끔 진화되어 왔고, 죄송한데 실제가 있는데 안 보게끔 진화해요. 있는데 안 보게끔 진화해요. 그렇죠. 이건 다 따라요. 실제가 없다고 하면 불교처럼 기술이잖아요. 실제가 분명히 있다. 그건 확실히 해요. 그런데 실제를 기필코 보지 않은 쪽으로 진화해요. 그래서 화해요. 왜 그랬는가? 이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참고하고. 자, 우선 여기를 또 건너뛸게요. 철학은 신학과 과학 사이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신학과 과학 사이에 우인지대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이제 철학하시는 분은 안 좋아하는 대답일 수도 있는데 철학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과학은 우리가 아는 거라는 거예요. 철학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은 알 듯 모를 듯 하는 것이 철학이고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때 개별하는 걸 과학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고대 중세 근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영혼이니 심리학이니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철학에서 모호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모호하도 같은 것도 적어 넣어 보세요. 모호하다를 어떻게 지금 커피 드시고 나서 모호하지 않아요? 그럼 어떨 때 모호하다는 뜻은 과연 뭐길래 모호하다라고 얘기할 것인지? 부분은 대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과학이 철학이 어떤 부분까지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생 말씀하신 걸 다르게 보면 그 대략 일부가 이거 미토스 로고스도 써놓아야겠죠? 크게 보면 미토스, 신화의 세계. 미토스. 그 다음에 이제 대략 기원전 5세기 초부터 히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노고스. 논리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근세 들어와서 17세기, 18세기 불로되기 시작한 사이언스 세계. 우선 크게 봤을 때 미토스, 로고스, 사이언스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토스에서 여기서 뒤에 가면 이제 굉장히 공방이 이루어지는데 뒤에 걸 한번 볼게요. 진동소리 제일 좋아요. 그런데 색깔이라는 것 실체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죠. 움직임 간에 자연에 있느냐? 이게 되게 한가한 문제예요. 우리는 내일 보도 태양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나무잎이 움직이고 항상 보는데 그럼 움직이는 실체가 있느냐? 이 문제는 불의과학적으로 되게 한가한 결론에 도달해요. 이게 바로 우리 철학하시니까. 자,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세요. 보시는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움직임이라는 실제는 없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동작이 되는 건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동작 멈춰 있는 것들이다.
근데 이 멈춰 있는 것들이 연결돼서 우리의 뇌가 이어서 동작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한 잔의 커피가 있고 여기서 이 커피의 맛이 달다 쓰다 뭐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단 것도 없고 쓴 것도 없는 것이다. 근데 거기 있는 물질이 우리의 혀에 닿아서 여기서 오는 신호를 우리의 뇌가 신호의 패턴을 보고 그것이 달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지 실제는 달고 쓰고 한 것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기억에 대한 건데 버섯은 오히려 맛있다는 기능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억에 관한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기억이라는 것 써보셔죠. 메모리, 기억, 기억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기억을 물질과 기억. 우리 언어와 신체 활동과 관련된 절차 기억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떠올려지는 그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기억인데 사실은 이런 이미지 기억에 대해서 더 뒤로 가볼게요. 예. 걱정되면서 그게 자, 감정, 기억, 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얘기하지만 반려견 주고 물어요. 근데 가까운 친척 주고도 안 올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자주 없으면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왜 우리 호모사피엔스 와서 감정하고 기억이 해로가 이렇게 엉겨붙기 시작했는가? 이렇게 상호 얼마나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가? 이 문제로 들어가야 되고 동물이 갖고 있는 이 감정들 이런 것들은 듀레이션이 짧아요. 감정의 표출 시간이. 우리가 저 늑대하고 뭐 생각인데 닭발은 늑대 하고 우는 거,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 휴마 같은 거 딱 보면 뭐잖아. 그거는 일부러 주소가 아니에요. 우리 인체 생리가 갖고 있는 감정 그 자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정동이라고 해요. 정동이라고 하면 가려움 같은 거, 재채기 가려움 같은 거. 감정이 알 수 없잖아요. 생체 반응이잖아요. 그런 걸 정동이라고 해요. 그게 조금 올라가고 이쪽이 조금 더 브레인 안에서 개념에 옷을 입게 되면 감정. 개념.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으로 오면서 그 선택 메커니즘으로 진화를 하면서 선택해야 될 게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그게 동반하는 기억이 감정하고 점점 더 강하게 링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 뭐냐면 기억이라는 게 최근에 오면서 점점 더 알쏭해졌다는 거. 노벨상이 두 번 나와도 다 밝혀지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문제부터 노출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최근에 일부 프로젝트에 뭐라냐면 기본적으로 브레인에서 기억은 시냅스가 만든다고 다 이게 뭐 종합 책에도 나올 겁니다. 시냅스를 이야기하는데 시냅스가 기억을 만드는 한 구성 요소일 뿐이지 시냅스를 기억으로 보면 큰 착각이다. 감정과 기억이 얽혀져 있는 이유는 기억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감정이 링크가 된 건가? 라는 생각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 이제 버섯을 봤는데 어떤 버섯을 먹으면 맛있어. 그리고 어떤 버섯을 먹었는데 내 동료가 죽었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저 버섯을 봤을 때 저거는 맛있는 버섯이야 라는 어떤 뭐 즐거운 감정이 생긴다든지 또 버섯을 봤을 때 불길한 느낌이 든다든지 그 버섯에 대한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감정하고 링크된 거라고 이해를 하는 건 조금 이상한가요? 괜찮아. 지금 이 기억이라는 문제가 논의하기가 간단찮은 문제가 뭐냐면 기억, 감정, 다 나오죠? 의식. 자극 기억, 지각 이런 큰 덩어리가 5개가 있어요. 이 큰 5개가 이거 우리 지금 세계사를 이야기하면 미국이랑 여러 가지 각축을 보는 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단히 설명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자극 기억, 그 다음에 느낌, 의식, 그 다음에 지각, 그 다음에 언어. 이게 다 링크가 되어 있네요. 그런 게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하나만 떼놓고 그래서 그거를 자, 인지 나왔죠? 통칭해서 인지라고 한다. 인지는 지식이 돼서 내 몸에 쌓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언뜻 언어란 얘기가 나왔어요. 저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커피의 향미의 묘사를 잘하고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커피를 우리가 마시고 나면은 이 커피와 저 커피의 맛을 구별하고 세 개 중에 트라이앵귤레이션 틀린 것을 찾는 것이 챔피언이 되잖아요. 그게 본질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커피를 안다고 하는 것은 본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란 말이죠. 본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치밀하게
공통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차이점을 알아서는 본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분도 많이 박문호 박사도 얘기 많이 하는 거지만, 그리고 저분이 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고전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눈 그러면 한방눈, 쌀이눈 밖에 모르지만 에스키모들은 눈을 내리는 걸 보고 20가지 이상을 이야기한다. 그거는 그 눈에 대한 정의가 있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나비와 나방을 구분하지 않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방에 나비 50마리, 나방 50마리를 풀어놔도 다 나비로만 얘기하지 구체적인 나비와 나방을 구별해서 생각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커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커피에 쓰이는 용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커피 맛을 나는 잘 몰라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맛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커피가 주는 이 맛에 더 사유하는 데 있어서 좋은 커피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만 얘기했지, 어떻게 그런 행복이 만들어지느냐,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커피가 워낙 행복한 것이냐, 아니면 커피라고 하는 걸 마신 다음에 내가 왜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좋은 커피라고 하는 건 나중에 가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 커피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커피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그냥 요란을 떨지 않아도 마셔보면 아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커피의 향미를 알기 위해서 아로마 키트를 하고 조향을 하고 하는 거 도움은 되겠지만 커피 자체를 많이 마시자.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내가 그 커피를 통해서 느껴지는 기억을 자꾸 따져보자. 그래서 다양한 커피도 없고 한 종류의 커피도 좋고 그냥 딱 마시고 계속 나로 하여금 어떤 기억을 일으키게 하는지를 보자. 자, 내 감정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고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속도 쓰리고 어느 날 더 마시려고 했더니 일일 카페인 함량이 넘어섰다 그러면 뭘 봐요? 영화를 보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기억을 떠올리고 감성을 떠올리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기억과 감성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런 기억들, 그런 경험들이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지난번 영화 그 장면을 볼 때가 떠오르네라는 감성이 일치가 될 때, 그럴 때 우리한테 그 커피는 비로소 정서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이런 정서가 된다, 이런 감정이 된다, 감성이 된다. 감정은 순간적인 거, 감성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신념화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 내년에는, 아니면 이번 가을에 가을 커피 마실 때는 그 깊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하는 거고, 자, 이제 지금 드린 이 종이는 이름까지 다 썼죠. 날짜까지 쓰고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지금 하셨던 방식대로 계속 써보세요. 쓰고 정의해 보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AI가 있기 전엔 이거 안 했는데 AI에다가 제가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야, 너가 심리학자라고 생각하고 감성과 정서의 차이를 내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 그리고 감성과 정서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문학 작품의 한 장면을 이야기해줘. 그러면 틀린 얘기를 지가 애써서 다 끌어다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건질 게 있다는 거죠. 아셨죠?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출을 저한테 해주세요.